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토공사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토공사는 지금 제가 목차를 쭉 정리를 해놨죠. 자, 흙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흙의 성질. 약간의 집안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건데, 요거는 요 파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잘 알고 나면 집안 계량까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 용어하고 공식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집안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단면의 모습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땅의 단면의 모습, 이 땅의 단면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토질시험은 그 집안이 내가 건물의 하중이 눌렀을 때 얼마만큼 힘을 내가 지탱할 수 있는지와 그 집안이 단단한지 무른지를 파악하는 그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토질 실험을 하고요. 만약에 집안이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개량을 해서 그 힘을 좀 더 키우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겠다는 뜻이죠. 자, 이 토공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터파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또 토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와 같은 학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땅을 파가지고 지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까지를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책 관리하고 이제 토공사용 장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지정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제가 토공사에 넣어서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흙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할 건데요. 자, 흙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두셔야 아마 손쉽게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먼저 살펴보죠. 자, 집안의 구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집안의 구성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그라운드 레벨, 그래서 이제 집안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하부로 들어갔을 때 여기 흙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흙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요거를 우리는 이제 순토립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공기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공기. 이렇게 공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안에 물도 있을 겁니다. 물.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집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순토립자에 대해서는 뭐 정리할 게 없죠. 그냥 나중에 가면 저 입자들이 모래의 성질을 가지느냐, 그 다음 점토의 성질을 가지느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는 거고, 뭐 공기 정리할 거 없습니다. 집안 아래에 있는 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하수다라고 명명을 하죠. 자, 지하수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간극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시 지하수라고 하는 걸로 나누고, 지하수는 자유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피압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제가 그려놓은 여기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들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그걸 간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간극이라고 얘기하고, 뭐 공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물을 우리가 간극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지하수다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낮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이런 지하수위가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가문다 그러면 지하수는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걸 우리는 지하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물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간극수고 하나는 지하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자유지하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높낮이가 이렇게 집안 속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자유지하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압수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이렇게 어느 땅 속에서 층이 하나 있는데, 얘를 우리가 불투수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투수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밑에 이렇게 고여있는 이와 같은 물을 우리가 피압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지하에 고여있는 물이 위로 상승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기 수압이 이 불투층을 내가 깰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큰 집안의 압력을 이렇게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우리가 불투층이 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흙을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 이 불투층을 뚫고 만약에 지하수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엄청난 피해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압수다라고 하는 거에 개념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지하 탐사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지하수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대부분 다 저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간극수다라고 하는 거 있고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여기 간극수는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내가 간극수는 빼서 버릴 수가 있다. 아니면 내가 저쪽을 밀어버리면 제가 다시 안 오겠죠. 근데 지하수는 뭐예요? 지하수는 완전히 내가 빼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하수위는 낮춘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지하수위를 낮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간극수를 빼는 거, 요 물을 빼내는 방법을 우리는 탈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지하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우리가 배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 이 집안 안에서 있는 이 공기를 빼내버리면 요거를 우리가 다짐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집안 개량 다 끝난 겁니다. 자, 우리가 집안을 개량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요거 입자를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아주 소규모에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치환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기를 빼내서 밀도를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걸 다짐공법이라고 그러고, 이 간극수를 빼내서 또 마찬가지 간극을 줄여가는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탈수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만 정하고 가면 우리가 모래라고 하는 흙과 점토라고 하는 흙이 있어요. 모래는 물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라는 거죠. 물이 없어요. 들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말은 모래 집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짐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집안 계량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점토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지고 있죠.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탈수다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우리가 집안을 계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점토에도 마찬가지 안에 물도 있지만 공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집안을 계량하기 위해서 힘을 주면 물이 먼저 빠지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빠져요? 공기가 먼저 빠집니다. 공기가 먼저 빠진 다음에 점토 집안에서 물까지 있으니까 물까지 빼내야 집안이 계량이 된다. 이렇게 개념을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교재 보면 지금 그림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 그림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그림을 다시 하나 이렇게 모아놨죠. 이렇게. 이게 그림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모아놨을 겁니다. 모아놔서, 자, 순토립자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부피만을 쫙 모았어요. 여기는 이제 공극이 하나도 없는 상태겠죠. 요거를 우리가 순토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물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물을 뽑아내니까 여기 물이 이만큼 있는 모양이고, 나머지가 우리가 이제 공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얘를 전토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체 토립자는 순토립자하고 나머지로 되어 있는데, 요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간극이다 혹은 공극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림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성된 세 가지가 전부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모아놓게 되면 저렇게 우리가 축약시켜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부터 정리를 하냐면 흙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 흙의 성질은 이거는 우리가 공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용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용어. 이거를 여러분들 개념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전단 강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도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뭐예요? 강도. 그렇죠?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있어요. 자, 강도라고 하는 말이 있고 내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강도와 내구성은 똑같아요. 무엇에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에 저항하느냐에 따라서 강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내구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는 힘이에요, 힘. 외부 힘에 저항하는 능력을
우리가 강도다라고 하고, 내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뺀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화학적인 작용, 뭐 기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죠. 온도 변화,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내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뜻만 잘 기억을 하고 있어도 교재를 보시는데 여러분들 좀 더 손쉽게 볼 수 있어요. 문제를 푸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재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는 바나나 강도가 될 겁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 강도 앞에 붙는 요게 뭐예요? 이 힘에 관한 거죠. 힘에. 그러니까 이 전단 강도다라고 하는 건데, 전단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예요? 끊어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 강도가 크다 그러면 안 끊어진다는 거야. 흙은 지금 이렇게 입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입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위에서 힘을 주면 얘는 끊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될 때는 끊어지고자 우리가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단 강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무엇이냐면 요 사이에 생기는 마찰력이 있고요. 이렇게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생기는 마찰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개가 붙는 부착력이 있겠죠. 이렇게 부착력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가 커지게 되면 전단 강도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커집니다. 그 교재 보니까 거기 타우는 이렇게 C 플러스 이렇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C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점착력, 부착력이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가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단 강도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여기 우리가 그 모래는 붙고자 하는 힘이 없으니까 모래는 뭐만 가지고 따져요? 이렇게 마찰력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교재에 그렇게 정리가 돼 있죠. 네? 그 다음 점토는 붙는 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토는 점착력이 곧 전단 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요거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 그 전단 강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쿨롱의 법칙이다라고 돼 있죠. 아마 사람의 이름이 저렇게 따져서 아마 저렇게 붙어 있는 걸 겁니다. 요 식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투수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서 제가 큰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글자를 지금 노란색으로 한번 이렇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자, 투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통과되는 성질이죠. 아까 옆에 정리한 불투수층, 물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투수층, 물이 통과되는 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투수성 그러면 물이 통과되는 성질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우리가 투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의 법칙, 뭐 다르시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투수 개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수 개수가 큰 것은 투수량이 크고 모래가 점토보다 크다. 그렇죠? 모래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점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얘가 훨씬 더 이렇게 물이 잘 빠져나간다. 그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봤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저렇게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투수 개수는 평균 알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알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알이 크면 클수록 물이 더 쉽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빠져나가는데 크기의 비례가 아니라 크기가 2배면 4배만큼 해당하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수 개수가 클수록, 이렇게 투수 개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투수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투수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뭐가 안밀량은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나왔죠? 자, 안밀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외력을 가하면, 하중을 가하게 되면 뭐가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간극 내의 물, 그러니까 간극수가 빠져나가죠? 간극수가 빠져나가면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래요, 그렇게 좁아지면서 침하되는 현상, 그러면 그걸 안밀 침하라고 얘기하고,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을 안멜이라고 한다. 자, 안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외력을 가하게 되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의 집안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두 개의 집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것들 중에서 순토립자가 있고 이렇게 간극이 이만큼인 집안하고 똑같은 부피를 이루고 있는데 간극이 이렇게 작은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힘을 가했을 때 안밀량,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간극의 양이 크면 당연히 부피가 많이 줄어들 거고 이 간극이 적으면 안밀량은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힘을 가하게 되면 얘는 뭐다? 우리가 안밀량이라고 하는 것이 커지고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얘는 안밀량이 작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자, 이만큼의 부피를 이루기 위해서 같은 부피입니다. 자, 같은 부피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입자가 큰 이렇게 제가 모래라고 명명을 할게요. 이렇게 모래 집안에 해당하는 것들, 모래를 이렇게 담았고 전체 다 담았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입자가 작은 점토 집안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담았다는 뜻이죠.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하중을 가하게 되면 어디가 부피가 더 크게 줄어드느냐는 거죠. 그 말은 두 개 중에서 공극의 양, 간극의 양이 어디가 더 많을까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언뜻 보니까 여기가 공극이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얘가 많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야 이 문장이 성립을 합니다. 일단 보세요. 물이 잘 빠지는 것이 안밀량이 적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대입을 하려면 무조건 공극의 양은 점토가 크다라고 해야지만 이게 이 문장이 성립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얘가 간극의 크기가 커요. 간극의 크기가 커서 물이 쉽게 빠지긴 하지만 얘는 무수하게 많은 간극들이 퍼져 있어서 간극의 크기는 작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부피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입자죠. 크기죠, 크기. 입자가 크면 내부에 발생하는 공극의 양이 어떻게 된다라는 뜻이요? 공극의 양이 작아진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콘크리트다라고 하는 걸 풀어갈 때도 우리가 요 원리의 입각에서 풀어가고요. 미장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의해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구로 동그랗게 생긴 완전체 구로 놓게 되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우리가 보통 크게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고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요만큼의 부피를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의 부피를 위해서 이렇게 입자가 하나인 것은 공극이 하나도 없겠죠. 공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큼의 내가 부피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입자를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얘를 완벽하게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상호간에 생기는 뭐가 생겨요? 간극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 문장이 이해가 되면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자, 입자가 크면 클수록 내부에서 발생되는 공극의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자, 동일한 부피를 이루기 위해서 모래와 점토를 봤더니 점토가 공극의 양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다는 것은 입자가 크다는 뜻이고 입자가 큰 것은 내부의 공극이 적기 때문에 힘을 아무리 가해도 부피가 줄어드는 안밀량은 적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에다가 또 추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표면적을 우리가 볼 건데요. 표면적은 얘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죠. 표면적은. 그렇죠? 동일한 부피를 이루기 위해서 얘는 무수하게 많은 표면적이 있어서 얘보다 표면적이 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입자가 크게 되면 뭐다? 비교한
여기 B라고 하는 것은 안일비자가 아니라 동일한 부피를 비교한, 시멘트는 비표면적 그러면 동일한 중량으로 얘기해요. 비교한 표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그럼 입자가 작게 되면 표면적도 늘어나고 공급의 양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 콘크리트는 시멘트, 장골재, 굵은 골재, 물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물은 물시멘트비라고 하는 걸로 빼고 배합비가 1대 2대 4, 1대 3대 6, 1대 4대 8 이런 배합비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양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갈, 굵은 골재에 해당하는 양이 제일 많다는 거죠. 콘크리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런 재료들을 합쳐서 어떤 모양을 가진 물체를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 이 힘이 얼마만큼 잘 견디느냐는 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다라고 하면 항상 무엇을 따져요? 내려 누르는 힘. 그래서 압축, 힘에 견딘다 그러면 강도라고 그랬죠. 강도다라고 하는 걸로 따지는 거예요. 압축 강도가 커지려면, 즉 콘크리트의 품질이 좋아지려면 이 내부의 공극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부의 공극이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굵은 골재의 크기를 내가 크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굵은 골재 크기를 키워야, 아까 얘기했죠? 입자가 커지면 공급량이 저렇게 줄어서 강도가 증가가 됩니다. 입자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비표면적이 작아지죠? 그래서 무엇을 아낄 수가 있어요? 시멘트량을 내가 줄일 수가 있다. 시멘트량을 왜 줄여요? 우리는 콘크리트가 골재를 시멘트가 이렇게 감싸는 거란 말이야. 시멘트하고 물이 만나서 페이스트를 해서 이렇게 감싸면서 서로 붙여가는 거죠. 표면적이 적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멘트량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줄어듭니다. 시멘트량이 줄어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경제성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런 골재가 균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골재와 골재 사이가 이렇게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시멘트가 건조되면서 부피가 줄어들거나 그 사이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축되는 양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균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에 있는 양과 요만큼에 있는 양, 수축률은 똑같겠죠. 그럼 얘는 미세한 균열이 되겠지만 얘는 훨씬 더 큰 균열이 이렇게 발생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멘트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균열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줄어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굵은 골재다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콘크리트 배합에 가면 콘크리트 배합비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뭐다? 재료에서 굵은 골재 크기를 결정하고 장골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량, 물의 양 이런 것들 다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재에 따르는 것들이 콘크리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굵은 골재가 커지면 잔골재 사용률이 줄어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개념에서 일단 가볍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벽이나 벽돌 벽에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서 물을 배합해서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장을 바르게 되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콘크리트 벽이다라고 하면 미장은 보통 3번 정도에 바릅니다. 그걸 우리는 초벌, 재벌, 정벌 그래요. 자, 이렇게 발랐어요. 이 초벌은 주로 어떤 용으로 써야 돼요? 초벌은 얘하고 잘 붙는 용도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붙는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시멘트량이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량이 많이 들어가게 써야 되겠죠. 모래가 붙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미장에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래다라고 하는 골재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쓰는 거죠.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시멘트량을 많이 들어가야 제가 어떻게 돼요? 잘 붙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 여기 재벌 지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벌로 이렇게 싹 가버리면 마지막에 자 정벌은 주로 이제 어떤 용도가 돼요? 붓는 용도보다 표면을 매끈하게 내가 만드는 용도예요. 표면을 매끈하게 저렇게 만들고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균열이. 이 안에는 균열이 발생을 해도 내가 다시 발라주니까 상관없어요. 얘는 정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균열이 발생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시멘트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시멘트량은 내가 작은 쪽, 적게끔 쌓아야 된다는 거죠. 적게. 그래서 요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시멘트량을 이렇게 묻지 않고요. 모래의 크기를 물어요. 여기는 모래의 입자가 어떻고 여기는 모래의 입자가 어떻다? 모래의 입자가 작아져야 표면적의 증가가 돼서 시멘트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모래의 입자는 여기는 작은 거를 쓰는 거고 여기는 모래의 입자를 큰 거를 쓰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는 거죠. 그래서 미장을 할 때 초벌에 사용되는 모래의 입자는 정벌에 사용되는 모래의 입자보다 큰 거를 사용한다. 그럼 개념이 잘못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까지를 정리하려고 보면 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정리를 하니까 요거 여러분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콘크리트에 가서도 시멘트의 분말도에서 또 정리가 될 거고요.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될 거니까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잠시 후에 모래와 점토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비교할 때 또 마찬가지 요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